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행정규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제목이 입법 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이렇게 되죠. 뭐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일치해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요 내용은 여러분 잠깐 교재를 보면 일단 그 167페이지까지 이렇게 16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지금 무엇과 무엇이 불일치한다는 내용이 막 설명되고 있어. 네, 양은 많죠. 그러나 네, 제가 팍 줄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상세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상세히 읽어도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 무엇과 무엇이 일치해야 되느냐? 이 우리가 행정규칙 지금 법령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돼야 한다. 가령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사항, 즉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식도 좀 강화된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행정규칙 가지고는 안 되고 법규명령 형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법규명령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대통령령,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이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그 외라고 씁시다. 그 외.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부의 어떤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할 때 기준에 불과한 내용들은 그것이 형식적으로도 행정규칙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야 원래 맞는 것이라고. 네. 그런데 이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의 재량에 의해서 뭐 잘못 만들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형식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어. 반대로 국민의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데 뭐 형식은 거창하게 대통령령이나 부령 총리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159페이지 아래 첫 번째는 뭐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식이 법규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외라는 것은 행정규칙이다. 내용이.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은 이거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네.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그다음에 내용은 법규명령이 아닌 것, 즉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과연 법규명령으로 볼 것이냐, 행정규칙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건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판례. 우리 대법원에 어떤 일관된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형식이 법규명령 중에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대통령령 이것은 이제 법규로 본다 이거죠. 법규명령으로 본다. 그리고 부령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규칙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이것은 행정규칙으로 본다 이거죠. 기타 3의 어떤 제3의 내용도 있습니다. 판례 중엔 가령 뭐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령이죠. 그러면 법규명령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과징금 부과 기준은 최고 한도로 본다 이런 게 있어. 네, 과징금 뭐 청소년 보호법 같은데 이제 과징금이 규정되는데 이게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즉 시행령으로 되어 있지. 근데 이것을 법규명령으로 보지 않고 그냥 최고 한도로 본다. 이 말은 가령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이 500만 원이다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500만 원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공무원들이 재량껏 하는 거야. 그럼 마치 행정규칙처럼 해석되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판례는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여러분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가 됐죠? 이런 내용이 책에서는 16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160페이지 맨 아래 보면 괄호 4번 해가지고 판례 나오죠.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자, 이것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위에 부령 또는 지자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자, 이것은 세 번째 줄 보니까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되죠. 그럼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복잡한 논의를 하는 거 하니,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만일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내용을 위반해서 행정을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법규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내용을 위반해서 행위를 했으면 그건 위법이에요. 위법. 네, 위법성을 초래합니다. 위법. 그러면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행정기관이 질 가능성이 큰 거죠.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런데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우리 판례는 비법규라고. 요거는 이제 비법규예요. 법규가 아니야.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바뀌죠. 162페이지에. 네, 16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번에는 형식은 형식은 뭐예요? 형식은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 그런데 내용은 법규명령이다. 여러분, 행정규칙의 형식은요, 고시나 훈령, 예규 이런 것들이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대개 이러한 형식으로 담겨져 있어요. 근데 형식은 이런데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럼 도대체 이 경우를 행정규칙이냐 법규명령이냐? 이것도 왜 논의가 필요하다고요?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 뭐냐? 판례는 내용에 입각해가지고 이것은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일치해요. 물론 예외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도 이것을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안 되죠. 위반하면 안 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사실 어려운 시험 문제는요.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판례가 많이 나오죠. 이 판례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실제로 만약에 출제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공식에 따라서 고르면 돼요. 근데 어렵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예외적인 판례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살짝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판례들이 있어. 근데 그걸 막 집어넣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죠? 네, 여러분 아마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67페이지. 167페이지로 하면 행정규칙의 통제. 이 파트는 우리가 전 시간에 법규명령의 통제 파트가 있었어요. 법규명령의 통제 파트에서 뭐가 기억납니까? 이제 각 부문별로 행정적 통제,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민중에 의한 통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럼 여기도 그 목차는 똑같아요. 입법적 통제다,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다른 점 위주로 좀 볼까요? 저건 우리는 행정규칙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행정규칙이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 이런 건 아니죠. 네. 지난주에 배웠던 법규명령 중에는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까지 됩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아니고, 그리고 요런 건 똑같죠.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도는 폐지되면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위원회에다 제출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걸 검토한 다음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부 쪽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절차가 똑같아요. 똑같고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행정적 통제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세 번째 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요거 법규명령 할 때도 또 나왔어요.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훈령, 예규, 고시가 법령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 발견되면 그걸 만든 행정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요. 그리고 사법적 통제. 만약에 법원이 행정규칙이 위반한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면 재판에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은 이런 행정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그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내기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네,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쟁송 자체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 규범 통제 국가고, 따라서 행정규칙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재판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받은 경우 하는 것이거든. 그럼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네,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영향을 미치잖아, 행정규칙은.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따라서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되네요, 그렇죠? 행정규칙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행정규칙 같은 건. 지난주에 배웠던 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있죠? 시험 문제는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규명령의 통제는 철저하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법규명령 통제는 어디까지 배웠어요? 과연 법규명령이 헌법재판소의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되냐? 우리가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배우셨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1991년 사건에서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법규명령 제정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규명령 파트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1장 여러분 어려웠던 행정입법 파트를 마쳤습니다. 이제 제2장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학문적인 용어로서 쓰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 그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는 비슷한 용어로서 처분 등이라는 표현을 써. 처분. 네, 요 처분. 실정법 용어는 처분이에요. 처분. 우리가 뭐 면허 처분, 영업 정지 처분 이렇게 표현하잖아. 처분입니다. 근데 이 처분과 행정행위가 과연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이 더 넓은 개념이냐, 좁은 개념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까지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책에다가 약간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행정행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는데 일단 그 표에 우리가 통설은 뭐냐? 맨 아래 칸에 있는 게 통설이에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란 최협의로 봅니다. 가장 좁은 의미로.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적 단독행위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171페이지에 있죠. 171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행정행위의 개념, 구성 요소죠. 그럼 첫 번째로 개념 요소. 이건 첫 번째로 행정청이 한 행위다 이거야. 행정청의 개념.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시를 말하면 누구라고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장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 양반이 행정청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뭐 행자부 장관. 대통령도 행정청이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이 명의인이 누가 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의 직인이 찍히고 이 공문서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왜 행정청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데요.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합니다. 왜? 서울시장이 바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요소가 뭐예요? 공법적 행위죠. 이건 말 그대로 공법적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표로 하는 행위다. 공법에 근거해서 공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지. 반대말이 뭐예요? 사법이지. 우리가 사법적 행위는 이른바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민법에서 법률 행위라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네. 민법에서의 어떤 의사표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률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공법적 영역이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 이런 표현 나오죠. 구체적 사실행위에 대한 규율행위. 그래서 표가 하나 나오는데 네, 구체적이냐, 어떤 행위가 구체성을 띠느냐 아니면 추상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 구체적이라는 행위는 그 어떤 일회, 단 한 번의 어떤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야? 항상.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어떤 규범이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 개별적 일반적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 네, 여기서 이제 특정인이나, 그죠? 특정인에게 적용된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에게. 이거 대한민국 국민 전체. 아니면 특정인, 요 박정섭이라는 사람 자체, 여기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규범이, 갖고 있는 처분이 행정행위입니다. 거기 다 사례 보듯이,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득세 500만 원을 부과한다든지, 누구에게 징집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만 한 번 하는 거죠. 요 영업허가를 거부하는 건 이번에 한 번만 해당하는 것이고, 다음번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다른 사건이 됩니다. 이게 행정행위예요. 그 180도 반대 방향으로 오면 추상적 일반적인 사안이 되는데, 요건 이른바 규범이에요. 규범. 이건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규범.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있어. 그럼 이 도로교통법의 그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바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령. 이건 특수한 어떤 처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뭐죠? 일반 처분이라고 돼 있죠. 일반 처분.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거. 가령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일방통행 표지판이 있어. 표지판. 그럼 그 표지판은 바로 요 도로에만 적용되는 표지판이죠. 그러니까 이래고. 그런데 그 표지판은 이 지역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야.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이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국가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단 말이에요. 시속 100km로 달려라. 그러면 그거는 바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일반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건 원래적 의미의 행정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이런 처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도요, 행정행위성을 갖고 있어. 특정인에게 항상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 당신은, 박정섭이는,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눈이 쌓여 있으면 눈을 치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눈앞을 치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신은 눈 내릴 때마다 항상 눈을 치워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명령이고 행정행위가 됩니다. 비록 추상적이고 개별적이지만, 요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것도 행정행위. 지금 하나만 다르고요. 요거만 제외하고 요거 세 칸 있죠. 하나, 둘, 셋. 이거는 행정행위성을 갖는다고 봐요. 또는 처분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요 세 가지는 직접적으로 이게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항고쟁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야.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 국가잖아요. 이 법령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된다. 자,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173페이지에 보면 4번에서 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적이란 말의 반대말은 사실적 행위죠. 사실행위. 그래서 이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빗자루로 거리를 깨끗이 청소한다. 이거는 도로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적 효과가 있지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도로를 포장한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요, 이런 예를 봅시다. 도로 포장. 우리 집 앞이 진흙탕이 골목에서 도로 포장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구청장한테 도로 좀 포장해 주시오. 근데 구청장이 거부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도로를 포장한다는 것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영업허가를 거부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업권이라는 권리와 관련된 것이니까 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특히 거기 있듯이 외부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외부적인 효과가 나타나야지 이 법적인 효과가 그냥 내부적으로만 그친다.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그친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중앙선은 침범했어. 그럼 벌점 30점 이게 이제 부과가 되죠. 이것만 가지고는 나는 계속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벌점 30점이 부과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행정기관은 바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죠. 그러면 요 처분까지 나와야 비로소 운전하면 안 되는 거야. 운전 금지의 효과가 요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내부적인 효력에 불과하고 바로 요게 바로 뭐야? 외부적인 효력이에요. 그래서 요게 법적인 행위지. 5번.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나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야. 권력은 힘이죠. 힘. 상대방한테 권력을 행사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여기에 따른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의 반대말은 비권력이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하는 행위 중에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하는 것인데 이건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처벌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법상 공법 영역에도 계약이 있을 수 있어. 이건 권력 행위가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계약을 위반한 데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뿐이지. 이것이 벌금, 형벌을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거든. 따라서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만약에 여기에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항고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 있죠? 항고쟁송의 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란 말은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국가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은 또 여기 있잖아.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요건들을 갖춰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사안을 골라라 해가지고 판례를 막 섞어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여러분 남자들은 아시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신체 등위 판정을 받아. 어떻게 나옵니까? 가나 다로 나가나? 갑을종 이렇게 나갈 거야. 막 갑종, 을종, 병종 해가지고 뭐 갑종이면 현역으로 배치받고, 그다음에 무슨 종이면 이제 보충역으로 배치받고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신체 등위. 근데 신체 등위 정하는 것은 군의관이 합니다. 군의관. 군의관이 하고 병무청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군의관이 하는 신체 등위는 따라서 행정행위냐 하면 아니라고 해야지. 행정행위가 되는 건 요 군의관이 한 신체 등위를 기초로 해서 이제 병무청장이 실제 그 징집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게 행정행위가 되는 거야. 내가 현역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투는 거지. 군의관이 신체 등위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야. 자, 175페이지 갑니다. 175페이지에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제 2절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법률 행위적,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그리고 앞에다가 준자를 붙여가지고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아시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건 독일 법학계의 뭐 한 200년도 더 된 오래된 전통이에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는 그 법률 행위예요. 이거. 그래서 이 그러한 그 민법상의 법률 행위의 개념은 뭐죠? 여러분 이제 배우셨죠?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의사 표시라는 것은 효과 의사를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효과 의사를 외부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행위. 이게 이제 그 법률 행위고요. 그러면 지금 행정행위도 바로 이러한 법률 행위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행위가 있더라 이거야. 행정청의 의사 표시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효과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형태로 나오는 것이 요겁니다. 그렇지 않고 요것은 의사 표시가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서 법이 정한 어떤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 그러면 대선에 있어서 이제 당선자 결정을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자 결정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뭐 몇만 표 이상으로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자가 됐습니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했죠.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당선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행정청이 자기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지라는 효과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법이라는 어떤 법 규정을 보니까 한 표라도 유효 투표 중에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박근혜 씨가 당선자로 결정됐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을 준자를 앞에다 이렇게 붙인다 이거죠. 일단 그렇게 아시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또 형성적 행위와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건 말 그대로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놓고 명령 내리고 또는 그 내린 명령의 일부를 해제하는 행위들입니다. 세금을 내시오 이렇게 명령 내리죠. 과세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과세 처분. 그 다음에 감면 처분은 어때요? 세금을 500만 원 부과했다가 어떤 사람의 이의 신청을 받아줘가지고 300만 원을 감해줬어. 그러니까 감면 처분은 바로 그 부분을 해제하는 거니까 역시 명령적 처분입니다. 그다음에 형성적 처분은 권리나 능력을 형성해준다. 그러니까 없었던 권리나 능력을 새롭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예를 들면 특허 같은 거야. 특허를 내준다는 것은 특허 받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권리를 부과해 주는 거예요. 부여.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죠. 특허권이라는 것은. 따라 그런 건 형성적 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간단히 분류만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저 이제 몇 페이지 지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기 하나 자세히 공부를 하게 돼요. 일단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 분류 방법이 또 뭡니까? 다음 페이지 가니까 뭐 수익적 행위와 침익적 행위 나오죠? 176페이지. 이것도 중요한 분류 방법이지. 그래서 일단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수익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권리나 이익을 부과해 주는 행위들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기분이 좋죠. 내가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영업 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익적 행위가 되는 거야. 반대로 침익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위를 말합니다. 불리한 것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과세 처분 받았다. 영업 정지 처분 받았다. 그다음에 입영 처분 받았다. 그럼 기분이 나쁘지. 이런 게 이제 수익적 행위와 침익적 행위로 나눠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에 대한 구별 실익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가 표로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맨 첫째 칸은 법률 유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침익적 행위들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 없이 한다면 이거는 법치 행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행위는 뭡니까?
수익적 이윤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니까 굳이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지요. 물론 학설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이야. 맨 마지막 칸은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행정쟁송이라고 되어 있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수익적 처분을 받았을 때 이것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행정쟁송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바로 침익적 처분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실은 요 복효적 행정행위입니다. 자, 복효, 효과가 복수로 나타난다. 복수로 나타난다. 가령 어떤 행위를 했는데 갑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익적 행위인데 을에 대해서는 침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화장장 허가. 화장장.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곳 있죠. 그럼 화장장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적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웃 주민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이거 혐오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좋아할 사람 없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침익적 처분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해가지고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복효적 행정행위를 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분쟁을 다툴 수 있느냐 이거야. 요 화장장 허가 과정에 혹시 위법한 하자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웃 주민들이 이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심사 제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라고 지난주에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잖아. 국민의 공권이 확대되는 일환으로 이제는요 이러한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이익이 인정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법에도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제3자 있죠. 제3자 이해관계자. 제3자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 책으로 잘 정리해놨어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7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제3자에 대한 통지, 사전 통지. 자, 제3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X쪽이야. 이건. 이게 뭔고 하니 침익적 처분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상.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 근데 아쉽게도 아직 행정절차법에는 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화장장 허가를 내줄 때 이 사람들에게 미리 다 사전에 옆에 있는 이웃주민들에 전부 여기는 화장장이 날 곳입니다 라고 막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제3자가 의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론을 반영하는 행정이니까 제3자가 뭐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제3자가 예외적으로 제3자의 동의를 필요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건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가령 뭐 주택 재개발 조합을 만들 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제3 이해관계자들의 뭐 동의 이런 거는 이제 일부 동의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자 직권 취소나 철회할 때 뭐 취소나 철회할 때 제3자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소권이나 철회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회를 했을 때 제3자들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지금 산꼭대기에 있어. 그동안에 그나마 마을버스가 한 대 올라오기 때문에 편하게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 마을버스 허가가 만약에 취소가 될 운명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여기 무조건 취소가 안 되고요. 제3자인 주민들의 편익을 따져본단 말이야. 마을버스가 취소가 됨으로써 이 사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걸 견주어 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괄호 4번 불복수단의 고지다. 요거 말이죠. 불복수단. 요거는 제3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 시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불복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는 이걸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당신이 이와 같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실 거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행정심판법은요, 제3자가 나한테도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도록 돼 있어. 왜냐면은 바로 청구인 적격 그리고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자,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어요. 제3자도요, 행정심판 청구인이 됩니다. 그리고 원고 소송의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저와 같은 경우에 이웃주민들이 소송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참가. 행정심판이 벌어지고 있거나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제3자가 거기에 말하자면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 절차에 끼어 들어가서 한 주체로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시에 정리가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 행정심판 참가, 행정소송 참가. 네, 이것도 됩니다. 요거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네요. 기타 우리 소송법상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동그라미 5번에 집행정지. 그러니까 제3자도 집행정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뭔지는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네, 제3자에게도 이런 권한을 많이 주고 있죠. 써놓고 보니까 보세요. X쪽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사실은 안 되는 것들이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제도적으로도 복교적 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의 권한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179페이지 이제 아래로 오시면 대인적 행위와 대물적 행위로 나눠진다. 이건 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것. 의사면허 그러면 여러분 운전면허 받았죠? 운전면허 같은 건 대인적 처분이야. 당신이 운전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내가 자가용을 갖고 있을 때 자가용이 3년인가 4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 검사 받죠? 그럼 자동차 검사를 해준다는 건 바로 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그건 대물적 처분이 되는 겁니다. 자, 쭉 내려와서 일방적 행위, 협력을 요하는 행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계약 같은 공법상 계약은 일방적 행위가 아니죠. 그리고 협력을 요하는 행위 중에는 공무원 임명 같은 게 있어요. 공무원 임명. 내가 싫다는데 국가는 나를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내가 싫은데 어떻게 강제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181페이지 아래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와 기속. 우리와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안 좋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재량권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재량이란 말은 흔히 씁니다. 흔히 써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량권을 행사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재량행위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법의 어떤 규범상 법률 요건, 그러니까 법률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속행위라는 것은 바로 법률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러니까 기속행위가 아닌 것이 재량행위니까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법률 요건을 갖추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법률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가 기속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같은 경우, 건축허가. 자, 주거지역에서 내가 내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를 낼 때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다 갖추면 돼요. 건축법에는요, 용도 지역에 따라 높이 제한이 있고, 옆에 있는 건물과의 간격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요 범위 내에서 설계도를 작성해야 돼. 그걸 넘어서면은 통과가 안 됩니다. 허가가 안 나와. 자, 건축과에 있는 담당 공무원은 건축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어떻다고?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돼요. 이게 바로 기속행위입니다. 반대로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서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 내주지 않죠.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또 이쪽에 들어가요. 자, 따라서
재량행위는 바로 이것이 아닌 게 재량행위니까 법률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량행위야. 그럼 공무원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양팔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각종 이익들, 공익과 사익, 그다음에 때로는 공익과 공익 또는 사익과 사익, 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죠. 그래서 이게 재량행위입니다. 학교 근처에 관광 호텔이 들어올 관광 호텔 건축 허가가 요즘 문제가 되잖아. 학교 근처에 관광 호텔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봐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법학에서 이러한 구별이 왜 중요한 거 하니, 만약에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요 기속행위 규범을 위반해서, 즉 요건을 갖추었는데 허가를 안 내주거나 그러면 그거는 항상 위법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허가 내주라고 했는데 허가 안 내줬어? 그러면은 이거는 허가 거부 처분은 위법해서 상대방이 행정쟁송을 제기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반드시 허가가 나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위법하냐? 이런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사에 하자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위법합니다. 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한다는 거 이렇게 비교하라는 건데, 요 비교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비로소 그것이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하자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 그리고 불행사가 있어. 재량권 행사함에 있어서 한계를 넘어선 것을 일탈이라고 합니다. 한계를 넘어섰어. 예를 들면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한 거야. 그러면 그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재량권 남용, 비례원칙, 우리가 배웠던 일반 원칙인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위반하면 우리는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다라고 하고 이것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말 그대로 재량권 행사 자체를 안 한 것이야. 저는 양팔저울에 달지 않고, 그러니까 관련되는 이익들을 서로 견주어 보지 않고 무조건 재량행위인데 기속행위라고 판단하고 무조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냥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재량하자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의미 아시겠죠? 이걸 또 왜 구별하는지. 그러니까 유법성 판단할 때 어떤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고,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이게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구별해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5페이지에 185페이지에 거기 표가 있는 겁니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사례 아시겠죠? 사례 185페이지에 이것도 틈틈이 객관식 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설명 안 합니다. 거기 186페이지 7페이지는 47페이지는 지금 거의 다 설명드린 것이에요. 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별해야 되는지, 왜 구별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에 있다. 재판 통제 범위라고 하는 거. 187페이지에 재판 통제 범위, 위법성 통제라고 돼 있지. 네. 그래서 기속행위는 그 규범을 위반하면 항상 위법한 거지만 재량행위는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을 때만 위법하다. 요거. 18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불확정 개념이라고 나와요. 불확정 개념과 그다음에 판단 여지. 특히 이 판단 여지는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행정법 학계에서는 판단 여지 이론을 긍정하는 분도 있고 이제 부정하는 분도 있고, 우리 판례가 중요한데 판례는 아직 판단 여지 이론을 정면으로 인정한 바가 없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판단 아직 이제 독일의 학설과 판례일 뿐이고, 그러나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살짝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죠. 먼저
이것이 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불확정 개념이라는 게 있어. 우리 이제 A법 법률 어떤 법률을 쭉 읽어보면 이 안에요. 우리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단어가. 예를 들면 뭐 야간, 쓰레기, 공익, 위험, 필요성, 중대한 사유. 거기 세 번째 줄 나오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들은 이걸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모든 걸 샅샅이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불확정 개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불확정 개념. 일단 법률에는 불확정 개념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원래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니까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권한은 누가 갖겠습니까? 원래 법원이 갖는 거죠. 예,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법원 판사들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확정한 개념 중에는 정말 그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도저히 이거는 판사에게 맡길 수가 없고 행정기관에게 판단 권한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판단 여지다. 판단 여지 부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 정도까지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판단 여지도 한계가 있어. 무조건 뭐 행정기관이 무조건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돼요.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뭐 위원회가 열렸는데 위원회의 위원 10명 중에 5명이 뭐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그럼 그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해가지고 전부 적법한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판단 여지가 뭔지 개념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아래에 괄호 5번 판단 여지의 한계라고 있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판단 여지에도 한계가 있더라. 여기까지 하고 2교시 계속 하겠습니다.